우리끼리 돈 주고받은 게 죄가 되나요? 그냥 도와준 건데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71세 이윤자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큰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하자 5천만 원을 도와줬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에는 이자 부담이 크다기에 엄마가 그동안 모은 돈 있다며 통장으로 바로 보내줬죠. 그런데 얼마 전 등기 우편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귀하의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 세무조사가 개시됩니다. 세금 미신고, 증여 추정, 가산세 부과 낯선 단어들이 이윤자 씨를 덮쳐왔습니다. 아니, 이게 왜요? 우리 가족끼리인데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부터 국세청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가족 간 송금이 의심 거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끼리는 괜찮을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세무조사의 첫 단추가 되는 시대입니다. 2025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 가족 간 금전거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은 이제 아들 등록금, 딸의 결혼자금, 부모님 병원비 같은 정 많은 거래들조차 증여로 의심하고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 분석 시스템과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 때문입니다. 이제 세무공무원이 세금 추징을 하면 그 10%를 현금 보상으로 받습니다. AI는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반복된 송금 패턴을 자동 분석합니다. 과거엔 사람이 자료를 뒤적거려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실시간으로 계좌 흐름을 감시합니다. 당신의 정성이 증여로 바뀌는 순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왜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가 서류와 메모로 남아있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은 도와준 것처럼 보이나 실질은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에게 1년간 매달 50만 원씩 보냈다? 600만 원은 정기성 반복해 증여로 의심합니다. 딸이 전세 계약했는데 그 직전에 5천만 원 송금했다? 자산 취득 자금은 출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손주 이름으로 적금 들어줬다? 미성년자 무소득 계좌 반복 송금은 고위험 거래입니다. 이 모두가 증여세 부과 가산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난 현금으로 줬는데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좌 남기면 위험하니까 현금으로 줬지. 그런데 이게 더 큰 오해입니다. 2025년 5월부터는 하루 5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도 자동 보고 대상입니다. 게다가 999만 원씩 쪼개기 출금, 회피 시도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가능성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과거엔 현금은 흔적이 없다는 착각이 통했지만 지금은 현금이 가장 먼저 의심받는 대상입니다. 차용증 썼는데요? 그냥 쓴 거면 무의미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많이 듣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전세 자금으로 7천만 원 빌려줬는데요. 차용증 썼어요. 그런데 세무조사 받았어요. 그 차용증, 이자 명시 없고 상환 일정 흐지부지, 송금 흐름 따로 없음, 공증도 없음이라면 형식은 대출이지만 실질은 증여입니다. 서류보다 중요한 건 실제 거래 흐름입니다. 이자 1만 원이라도 제때 돌려받고 이체 메모에 이자 지급 명시되어 있다면 그때야 비로소 국세청은 이건 대출 맞습니다라고 인정합니다. 가족 간 거래,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족 간의 일로 넘어갔던 부분이 이제 국세청의 세수 확보 수단으로 재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단순한 고액 거래뿐만 아니라 소액 반복 송금, 미성년자 계좌 적금, 등록금 납부 등 모든 가족 간 흐름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더는 우리 집은 아니겠지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가족의 계좌도 보고 있습니다. AI가 감지하는 건 단지 금액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반복성, 정기성, 소득 대비 자산 증가, 자금 이동 직후 고가 소비, 이 모든 것이 자금 출처 소명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소명 요구가 오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전체 계좌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윤자 씨처럼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게 죄냐고 묻는 그 순간 국세청은 말합니다. 도운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도왔는지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8세 박재호 씨는 아들 민수의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고자 2024년 12월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아들 통장으로 6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대출 받기 아까워서 그냥 도와준 거예요. 자식인데 뭐 당연하죠.
하지만 2025년 5월 박 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냥 도와준 건데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자녀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어떠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체 메모도 단순히 전세 도와줌이라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거래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자산 취득 전세 계약이 있었다. 취득 직전 부모 계좌에서 송금이 있었다. 이자 상환 흐름도 없다.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판단한 결과 과세 금액 6천만 원, 공제 5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비과세 가능합니다. 나머지 과세 표준 1천만 원, 증여세율 10% 100만 원, 신고 누락 가산세 20% 20만 원,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200만 원, 최종 세액 320만 원 이상.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박 씨의 다른 계좌 흐름까지 조사했고 2023년에도 아들 결혼 전에 2천만 원을 보낸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전 거래까지 합산 과세 대상이 되면서 총 과세 금액은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최종 증여세는 1,320만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6세 조모 씨는 전업주부인 딸에게 10년간 매월 5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딸은 남편의 수입이 적고 아이들도 있어 생활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딸이 2025년 4월 9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국세청의 PCI 시스템 퍼시널 캐퍼털 인크리스에 자산 증가가 포착되었고 조모 씨 계좌로부터 10년간 누적 송금액 약 6천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건 그냥 생활비였어요.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국세청은 단호했습니다. 동일 금액 반복 송금은 정기성으로, 수취인이 무소득자에서 소득 대비 과소비로, 송금 메모 없음은 용도 불분명으로 결과, 증여로 간주, 신고, 누락 인정, 세무조사 착수, 총 6천만 원 중 비과세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에 가산세를 더해 약 250만 원 부과했습니다. 조 씨는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며 억울해했지만 세법의 관점에서 보자면 도움이 아니라 무증빙 증여였습니다. 경남 김해에 사는 73세 노광자 씨는 손주를 위해 매년 40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대학 갈 때 등록금 보태주려고요. 직접 주는 것보다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이 또한 2025년 이후 위험한 거래로 분류됩니다. 미성년자 계좌는 원천적으로 소득이 없는 대상, 반복된 송금은 자금 출처 조사 대상,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2천만 원, 초과시 신고 없으면 무조건 과세. 노 씨는 총 5년간 2천만 원을 넘겨서 저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되었고 증여세 40만 원 가산세 포함 총 95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손주 계좌는 AI 감시 대상 1순위라는 점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자금 출처가 곧 증여자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위험 포인트 5가지. 국세청은 다음 5가지 거래 패턴을 의심 패턴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적 송금 동일 금액 반복. 생활비 아닌 정기 증여로 간주합니다. 자산 취득 직전 송금. 출처 불명 자금 증여 소명 요구합니다. 미성년자 계좌로의 반복 송금. 증여세 신고 없을 경우 즉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반복 인출 및 입금 하루 500만 원 이상은 의도적 회피 시도 금융정보분석원 자동 통보됩니다. 차용증 있으나 이자 상환 흐름 없음. 증빙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이 모든 패턴은 AI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 추정 및 패턴 분석됩니다. 예전처럼 우연히 걸리거나 고액 거래만 조사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무지로 인한 세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본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주는 돈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 차용증 없고, 이체 메모 없고, 실제 상환 흐름 없고, 소득 대비 소비 대비 안 맞고, 신고는 없고, 그 결과 5천만 원을 도와주고도 1,000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냈고, 가족 간의 신뢰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70세 최은자 씨는 2024년 말 아들이 신혼집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자
자신의 적금을 깨서 8천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둘이서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했죠. A4 용지에 차용금 8천만 원. 2024년 12월 1일. 서명 및 날인. 최 씨는 당연히 대출이니 세금은 해당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누락과 가산세 부과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최 씨는 멘붕에 빠졌습니다. 제가 직접 차용증 써줬어요. 심지어 도장까지 찍었고요. 이건 대출이지 증여가 아니잖아요. 왜 차용증이 있는데도 세금이 나온 걸까? 국세청은 차용증을 어떻게 본 걸까요? 형식만 있고 실질이 없다. 즉, 다음 요소들이 모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율 없음은 무이자 거래로 사실상 무상증여로, 상환 일정 없음 언제 갚는지 명확하지 않음, 실제 상환 내역 없음 돈이 돌지 않음, 공증 없음 신뢰할 수 없는 사적 문서, 이체 내역과 연결 안 됨 돈의 흐름이 증빙되지 않음. 국세청은 이 거래를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출 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며 원리금 회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음. 결론 실질은 증여입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진짜 차용증은 다릅니다. 차용증을 쓰면 괜찮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 5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식적 문서로 간주됩니다. 조건 1. 금액 명시 숫자 한글 병기. 금 8천만 원 8천만 을 대출함. 이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숫자만 적거나 모호하면 효력 없음. 조건 2. 이자율 명시 2025년 기준 연 4.6% 이상. 이자 미지급 시 국세청은 이 거래를 무상증여로 해석. 무이자 대출 허용 한도 2억 1,700만 원 성인 간 거래 시 초과시 이자 상당액이 이익의 증여로 간주됨. 조건 3. 구체적인 상환 계획. 예시 2025년 7월부터 매월 말일 원금 100만 원 이자 지급. 단순히 10년 이내에 갚는다는 문구는 인정 안 됩니다. 조건 4. 자필 서명 날인 공증. 가족 간 거래라도 공증 또는 제3자 확인이 필수. 공증 받으면 법적 신뢰도 급상승. 최소한 카톡 문자 메일 등으로도 증거 남길 것. 조건 5. 실제 상환 흐름 이체 메모. 이자가 제때 입금되어야 하고 이체 메모에 5월 이자 지급 등 명시 필수. 중도 상환, 지연시 변경 약정서 작성. 차용증은 문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대부분은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문서보다 실제 거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일 2024년 12월 1일 이후 2025년 1, 6월까지 아무 이체 없음.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 지급도 없고 회수 흔적도 없음. 이 경우 거의 100% 증여로 추정.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전합니다. 70세 박성호 씨는 손자에게 학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이자율 연 5% 설정. 상환계획 매월 15만 원 이자 지급 약정. 실제로 매달 30일 이자 지급이라는 메모로 이체. 가족끼리 작성한 회의록에 대출 목적 금액 기간 명시. 공증은 하지 않았지만 카톡으로 대화 내역 저장. 결과 세무조사에서 정상 대출로 인정받고 과세 제외. 세무조사에서 자주 하는 질문 3가지. 이자는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이자 지급 없으면 차용증 무효 취급 가능. 상환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상환일 방식이 없으면 증여 간주. 차용증 외에 실제 증거가 있습니까? 이체 내역, 메모, 가족 대화 등 정황 증거 필요. 놓치기 쉬운 차용증 관련 실수 5가지. 엑셀로 만든 문서, 도장 없이 출력 무효. 한 번만 갚고 그 뒤 거래 없음 실질 부족. 통장에는 차용이라고 안 적고 그냥 송금 증거 부족. 아들이 나중에 갚는다라고 문자만 보냄 효력 미약. 공증 없이 가족끼리만 서명 신뢰도 낮음. 결론은 이것입니다. 차용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이 핵심입니다. 이체 메모, 대화 기록, 영수증은 보조 증거입니다. 차용증은 쓰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입니다. 문서가 아무리 완벽해도 돈의 흐름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 시 매달 30만 원 이내, 몇 월 생활비, 식비, 교통비 등 구체적인 메모. 연간 360만 원 이상이면 사용 내역 정리 필수. 병원비 대납 시
자녀가 결제했다면 부모가 곧바로 상환하고 영수증과 입금 메모 보관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계좌,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입니다. 등록금 지원 시 학교에 직접 납부 또는 송금 후 등록금 납부 영수증 첨부합니다. 외손주나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주의하세요.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2천만 원입니다. 손주 명의 적금, 부모를 통해 분할 증여, 반드시 신고, 수증자 기준 2천만 원 한도 적용.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흔적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니까,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이런 말은 세법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누가 지불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지.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세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그냥 도와준 돈이 세금으로 돌아오는 시대, 지금은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들한테 돈 보낼 때마다 이제 겁나요. 그깟 메모 하나 안 남겼다고 세금을 내라니. 가족끼리도 이제 서류 써야 하는 세상이 됐네요. 2025년 5월 이후 많은 60에서 70대 부모님들이 가족 간 돈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두려움과 혼란 속에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리하는 습관이 세금 리스크를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흐름과 근거를 남겨라. 이제 가족 간의 돈 거래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왜 줬는지, 어디에 썼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지가 세무조사를 막는 4대 조건입니다. 돈의 흐름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이 일관되어야 하며 메모, 문자, 파일 등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런 금융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합니다. 특히 반복 송금, 자산 취득 전후 송금, 미성년자 계좌 입금은 무조건 조사 대상입니다. 이제 이체 메모는 거래의 증거입니다. 무조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남겨야 합니다. 5월 생활비 지원, 6월 병원비 대납, 7월 이자 지급, 대학 등록금 송금, 전세대출 이자 상환, 차용금 원금 1차 상환. 이런 식으로 메모를 남기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용도 입증 자료로 그대로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 대화는 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디지털 기록도 증빙 자료로 인정합니다. 엄마, 이번 달도 생활비 30만 원만 부탁해요. 응, 알겠어. 오늘 보낼게. 6월 생활비로. 지난번 병원비 내가 대신 냈지? 200만 원 내가 갚을게. 이런 단순한 카톡 한 줄이 세무조사에서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 차용증 원본 및 스캔본, 통장 사본, 이체 명세서, 메모 캡처본, 병원 학교 거래처 영수증, 문자 카톡 캡처본, 가족회의록. 국세청은 최대 5년간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록은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는 기록이 가족을 보호합니다. 예전엔 그냥 보내던 돈, 이제는 세금 리스크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고 흐름을 만들고 기록을 남기면 세무조사도 과세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돈이 왜 움직였는지를 설명하는 것. 그 설명을 도와주는 건 기록이고 그 기록은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무조사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가정의 일상적인 거래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가 서운함이나 불신이 아니라 서류와 흐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을 줄 알았던 돈, 이제는 그 한 번의 송금이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록만 잘 남기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정보 나눔이 세금 폭탄을 막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가족을 지키는데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